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들은 사실 트럼프 하나입니다. 물론 장차관들 중요하고요. 머스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시점은 트럼프의 동무대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충격과 공포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 역시 트럼프는 흥행 메이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수출 통제, 제재 등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플랫폼이고 컨설팅 회사입니다.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비관세 장벽도 함께 높아질 것을 대비해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첫 임기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충격과 공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 역시 트럼프는 흥행 메이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실제로 변한 건 없는데 많은 걸 변화시켰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보다 더 강하게 몰아치면서요. 현실적으로 바꾼 건 없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출렁거리고 파나마가 1대1로를 탈퇴한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관세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관세 정책을 담당해야 될 상무장관이 없었습니다. 실무 협상을 해야 할 USTR 대표는 저희가 이게 녹화하고 있는 24일 현재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명되고 청문회는 끝났지만 인준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뒤흔들 수많은 관세나 이런 정책이 발표된 겁니다. 이 말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에 그냥 정부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쏟아냈다는 말이거든요. MBC 방송 이런 데서요. 트럼프 집권 2기는 지난 40년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날이라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못했던 것, 남아있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밀어내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들은 사실 트럼프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인물들로 뽑는다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 인물들을 뽑아서 장차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하나하나 모든 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요. 당시에 미친 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이라크 전에 영웅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분은 사병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사성 장군까지 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매티스에게 수많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감한 건 이분이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 북한 김정은의 말싸움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시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한국인들은 미군을 빼라는 거니까 한국에서 아마 그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막았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매티스 장관에게 결국 전달되니까 매티스 장관은 못 들은 척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면 한미 FTA를 파기하는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인데 대통령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장 긴밀하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서류를 그냥 몰래 훔쳐서 나와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충성파로만 채워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충성파로 다 채워놓고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켜줄 사람들만 꽂아 놓은 겁니다. 물론 장차관들 중요하고요. 머스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시점은 트럼프의 동무대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1기 백악관이 시작됐을 때 일찍 백악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아트 오브 허 딜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이 아트 오브 딜, 거래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거래 기술을 뛰어넘는 그녀의 거래 기술이란 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게 나옵니다. 백악관에 처음에 안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 배런에게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조건의 유산이나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스토리를 짜는데 천재입니다. 1기 때 이방카 자신의 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배런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런이 뛰어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20살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뛰어난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SNS를 활용해라, 이런 걸 하면 좋다, 이런 조언은 다른 젊은이들도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좀 더 가까이서 조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배런의 역할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트럼프의 아들들, 트럼프 집안은,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 스토리로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자식들마다의 스토리를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워킹맘 이방카라는 스토리를 만들었었죠. 물론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애 제대로 자기가 안 키우고 부모가 다 키워주는데 당신이 진짜 워킹맘이냐, 이런 비판 미국에서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방카라는 아주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들, 그리고 그 돈 주니어 같은 사람들도 지금 세상을 돌면서, 세계를 돌면서 어떤 보수주의의 어떤 트럼프 아들로서의 역할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에 맞춰 저는 배런에 대한 역할도 스스로든 아니든 뭐 그에 맞춰서 배런에 대한 역할도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트럼프는 유럽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건 조금 늦게 하신 겁니다. 1기 때 국가정보국장을 했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정보국의 최고 수장이시죠. 이분이 나중에 쓴 책을 보면 트럼프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민자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동맹이 우리를 수탈한다 라는 식으로 모든 걸 바꿔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미국의 국제 정책이나 세계 무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1기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대안적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요. 네가 말하는 건 사실도 아니고 대안도 아닌데 뭐 하여튼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지지율도 낮았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번에 이 두 번째 이게 됐다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이민자들이 우리를 적어도 트럼프 말대로 수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불법 이민자들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동맹국들 정말 우리 피만 빨아간 거 아니야? 이런 세계관이 드디어 미국 사회에서 사실상 인정을 받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에 대선 패하고 의사당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도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간 거. 이건 정말 미국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서부지법 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사면해 줬습니다. 거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는데 사면해 줬고 미국 사회가 그거를 삼키고 넘어갔어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정말로 미국 사회에, 저는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러함에도 대통령의 그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가 트럼프란 사람, 그리고 트럼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는 백인 고졸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트럼프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가난한 사람, 고졸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춘다는 건 이 사람은 리얼리티 쇼 출신의 아주 여론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중도 확산, 그리고 우리도 PC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그 모든 걸 뒤엎고 지지층만 보고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아주 잘 읽은 거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배팅에 맞았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한 것들 보십시오. 관세를 올리고 어거지로 공장들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민자들을 많이 내쫓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물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좋았고요. 중위소득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실상의 그 고졸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소득이 뭐 2019년에 6.8%가 올라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해봤더니 우리 중산층이 잘 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우려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2기 취임식에서도 제조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조업 국가를 만든다는 게 좀 미국같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기 때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졸의 백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가 아닌 생산직의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하나 좀 제가 과거 트럼프 랠리에 갔던 얘기를 해보면요. 2020년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도전할 때요. 그때 펜실베니아의 아주 산골에서 랠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거죠. 정말 그때가 코로나 한창이라서 사람들이 바이든 유세장에 가면 사람들이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렸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데 트럼프 유세장은요. 트럼프가 떨어졌지만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한 1km 앞에 차를 대놓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가면 어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제가 갔을 때 회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 회색 유니폼은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입고, 저는 무슨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왜 가족들하고 여기 이렇게 왔냐니까 탄광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탄광 노동자들이 가족과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저를 좀 울렸는데요.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면 일자리가 뺏기고 없을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로만 가야 한다. 우리 생계가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떨어지고 의사당 사퇴 그리고 수많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를 살아남게 하고 재선되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하지만 의외로 백악관에 가서 기자들하고 만나보면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만 뒤에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톰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하는 거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관계도 그렇거든요.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1기 때도 왜 내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말해놓고 3일 만에 시진핑을 바꾼 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늘 유연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가치 몇 개, 뭐 관세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제가 거기서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출장을 따라다니고 하면서 좀 운 좋게 친해진 백악관 고위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가 뭐 이메일을 보내고 하면 궁금하다고 하면 뭐 어디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해서 가보면 그 백악관에서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를 한참 얘기해 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한국 기자로서는 그렇게 들으면 거의 다 특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거의 못 썼습니다. 왜냐? 거기서 말한 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책이란 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트럼프다라고 현 시점에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관세나 이런 걸 빼놓고 뭐 핵심적인 거 빼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정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AP통신 기자들 뭐 출입을 금지하고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뭐 그렇게 한 건 사실 뭐 상당히 좀 뭐 기자 출신으로 보면 유감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개인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각을 세움으로써 트럼프 지지층에 좀 열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페이크 뉴스잖아요. CNN이나 이런 데서 페이크 뉴스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들이 항상 질문을 합니다. 왜냐? 그 질문권을 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네가 그런 질문 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최근에도 한번 ABC 방송 기자가 이렇게 하면 동맹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어디 기자죠? 물으니까 ABC 기자입니다. 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각을 세우면서도 그 각을 세운다는 것 자체를 이용을 잘 합니다. 그 질문을 받아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죠.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출입 금지시킨 CNN 기자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 금지 자체가 뭐 엄청난 뉴스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비판 언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장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걸 약간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어떤 좀 자기의 이제 다시 2기 언론 정책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안 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계속될
계속될 건데요. 그래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과거 뉴욕타임즈 기자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한테 전화했듯이 또 전화하면서 같이 잘 지내자는 또 얘기를 할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지수로 자기의 업적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기 때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1기 선거를 지고요. 2020년 선거에 지고 사실 두문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는데 다우가 3만을 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내려오더니 다우 3만이 넘었고 이거는 우리 행정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딱 말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만큼 주가 지수나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이 그걸 생각하고 먼저 미리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1기 때의 모습을 보고 주식이 미리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조정을 받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지금 정책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못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 1기 때 학습 효과를 시장이 선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살린다고 했지만 사실 빅테크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행정명령 그리고 각서로 뭐를 했냐면 미국 빅테크에 불이익을 주는 각국의 관세나 여러 규제를 조사해서 추가 관세를 줄 방법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나 뭐 다른 빅테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요. 유럽이나 이런 데를 관세를 매기면서 빅테크에 불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각 주식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나요? 그런 주식들의 그 움직임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감정을 차치하고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1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그만두게 하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지만요. 사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건덕지를 좀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하지 않았죠.